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흔하디흔한 길거리 계란 장수들이 있습니다. 8천만 원 되겠습니다. 8천만 원, 만원 받고. 흡사 리틀 포레스트가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어딘가 기묘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평화롭습니다. 성실한 땀방울, 내일의 미소, 심드렁한 표정으로 환복을 하는 창복과 태인입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근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시체 수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셨으면 후딱 말씀들 하시지. 네? 실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태인은 어딘가 조폭들의 겉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 아까부터 거기서 뭐해? 실상은 밖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안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조폭들의 것을 탐해보는 태인을 보고 창복은 나무라지만 태인은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표정으로 잔소리를 듣습니다. 볼일을 다 본 범죄 조직의 실장 용석은 창복에게 사람을 며칠 맡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람 하나만 맡아주시는 건데. 예? 처음 해보는 일에 창복은 거절하지만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새끼야. 태인의 실수로 인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인에게 어린아이 용돈 주는 것처럼 돈을 챙겨주는 실장. 고생한다. 태인은 그런 실장의 태도가 못마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복과 같이 일을 하는 태인은 힘이 듭니다. 시체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일을 시키기도 하면서 덤으로 잔소리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둘은 같이 행동합니다.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무심하게 계란을 건네는 태인. 어딘가 사회 속에 녹아들지 못하는 듯한 태인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용석의 부탁으로 사람을 맡아주기로 한 창복과 태인. 맡아달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자아이 초이였습니다. 전화해볼 테니까. 나름의 논리로 창복은 태인에게 아이를 떠맡깁니다. 애 아빠가 어떻게든 그걸 잡고 깎는 모양이야.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너도 알다시피 나 사는 곳이 좀 어수선하잖냐. 보는 눈도 많고. 그래서 오늘 일단 하루만 네 집에서 제의를 맡을 거다. 아저씨, 저 죽어요? 창복은 애써 불안해하는 초이를 달래며 태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초이는 필사에 탈출을 해보지만 실패합니다. 혜원이, 저 좀 살려주세요. 오빠 말 잘 들어요. 가자. 태인의 집에 도착한 초이는 문주를 만나 자신과 같은 유괴된 아이로 착각하지만 이름이 뭐야? 김문유. 언니 아빠 내일 오면 언니랑 꼭 같이 가자. 맞아? 오빠? 저 사람 문주 오빠야? 문주는 오빠를 좋아하던 평범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이의 유괴 1일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날 태인은 작업을 하러 가야 하고 집에는 두고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초이를 데리고 작업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작업장에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실장 용석이 있습니다. 실장님, 힘드시겠지만 어제 그 아이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분께 인수인계가 되셨을까요? 예? 아니 왜 애를 데려오라 그래서. 태인은 실장에게 소심한 복수를 해봅니다. 그리고 초이의 유괴를 맡았던 용석은 현재 사망 중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뭘 하든. 태인은 초이의 눈앞에 있는 핏자국을 지우는 배려를 보여줍니다. 초이 또한 고사리 손으로 태인을 도와줍니다.
창복은 어떻게든 초이를 보내고 싶었지만 일은 점점 꼬여서 결국 초이를 정말 유괴하게 됩니다. 왜 저희들이 돈을 들여야 합니까? 지금 골치 아픈 일을 정리했으면 하는 거 아니신가요? 초이는 부모님에게 보낼 협박 편지를 작성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 유괴범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 유괴범이 뭔데? 언니를 데려온 사람들인데. 오빠? 그리고 유괴범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지러진 장난감을 잘못 밟고 아파하는 태인의 모습을 보고 초이는 문주를 데리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봐봐. 초이는 집안을 정리하고 식사 예절을 문주에게 가르칩니다. 오빠 드시고 난 다음에. 오빠 빨리. 오빠 빨리. 언니가 방금 뭐라 그랬지? 빨리요. 왠지 모를 가장 대우가 야인처럼 살아왔던 태인은 싫지 않은 모양입니다. 언니가 잘라. 초이는 틈틈이 탈출의 기회를 엿보지만 그리고 그렇게 태인과 초이는 추억할 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잘 모르는 어른들. 야, 이거 안 되는 거 판 거 아니야, 자식들 이거? 여기 보세요. 야, 저기 보래. 하나, 둘, 셋. 초이는 지금 상황이 즐거운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마냥 웃습니다. 자, 아우 슬프다. 자. 드디어 초이 부모와의 거래가 진행되고 창복이 돈을 받으러 나가기로 직접 가서 돈을 합니다. 받아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거지. 지들이 보기에는 내가 봐도 내가 하는 게 딱이다. 창복은 일이 틀어지거나 본인과 연락이 안 될 경우 초이를 닭집으로 옮기라고 태인에게 지시합니다. 자전거로 한 익숙하지 않던 일을 한 창복은 그만 어이없게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연락이 없자 태인은 결국 초이를 임신매매단에게 넘기는데 예, 그럼 이따 뵐게요. 예. 아빠는요? 어떠신데요? 맛볼라 하지 말고 그냥 삼켜. 태인은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태인은 집에 오고 무슨 마음인지 갑자기 실장이 입던 정장을 입고는 초이를 데리러 갑니다. 초이는 자신을 임신매매단에 보낸 태인을 나무라듯이 때려봅니다. 집에 다시 돌아온 초이는 어딘가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이 약을 사러 간 사이 다시 탈출을 합니다. 초이는 길 가던 행인을 만나 구조 요청을 해보지만 의심스러운 행색과 행동에 인해 도망쳐 버립니다. 아저씨예요. 아저씨랑 집에 같이 가자. 형태 아저씨. 태인과 초이는 서로 들판을 헤매다 다시 만나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범죄자같이 생겼던 아저씨는 정말 경찰이었고 그의 동료 경찰이 초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경은 태인의 집에 도달하게 되고 초이를 발견하며 그와 동시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죽게 됩니다. 초이도 이 생활이 익숙해졌는지 땅에 묻어버리자고 합니다.
초이는 박수를 쳐주며 불안해하는 태인을 안도하게 해줍니다. 다음날 태인은 다시 양복을 꺼내 입고는 초이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 와중에 유괴범들은 초이를 찾아 태인의 집에 오고 문주를 초이로 착각해서 잡아가려다가 살아 돌아온 여경 덕에 실패하게 됩니다. 태인과 초이는 초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도착하고 태인은 유괴범으로 쫓기게 되며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영화 소리도 없이는 원래 제목으로 불리었던 소리도 없이 우리는 악마가 된다에서 영화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선하게 모호한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태인과 창복은 현재를 살아가는 평범한 비정규직 시민입니다. 다만 하는 일이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시체를 유괴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들이 악의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푼돈에 일한다는 느낌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은 시체 유기라는 극악무도한 일이지만 죽은 이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지키는 모습을 보면 모순되면서도 위선은 아닌 듯한 진실성의 아리송한 인물들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순수해야 할 아이인 초이는 가장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복과 태인을 유괴범으로 인식하며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하지만 틈만 나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순간의 판단력 및 응기응변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아닌 반전으로 그녀는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만 씁쓸한 웃음을 지어내는 모습에 왠지 모를 측은함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어찌 보면 당연하게 태인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범죄자이지만 감정 표현이 서투른 덜 성숙한 인물입니다. 영특한 초이는 그런 그에게 계속적인 감정 터치를 하여 그의 마음에 들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태인은 정상적인 삶 혹은 부나 권력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실장의 정장을 입어보고 정장을 입고서는 초이를 구출하기도 집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이를 집에 보내고 유괴범으로 쫓기고는 자신이 그 정상적인 삶에는 낄 수 없다는 듯이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태인과 초이는 즐거웠던 시절을 추억해봅니다. 영화 소리도 없이는 본편으로 시간을 들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배우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섬세한 터치가 있어서 더욱더 가슴속 깊이 남을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